그날 제 치료실에서는 땀 대신 다른 종류의 진액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손길 아래 가늘게 떨던 그녀의 몸, 귓가를 파고드는 뜨거운 신음은 금단의 선을 넘는 짜릿한 신호였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 올해로 50살이 된 물리치료사입니다. 제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아마 정지일 겁니다. 10년 전 아내와 갈라선 후 제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고 멀리 떠났고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얼굴 한번 비추는 게 전부였죠. 동네 상가 2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의 한편에 자리한 김민준 재활치료원. 이 작은 공간이 제 세상의 전부이자 저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기계처럼 눈을 뜹니다. 텅 빈 아파트의 냉기가 피부에 와 닿으면 비로소 잠에서 깼다는 것을 실감하죠. 토스트 한 조각과 블랙커피로 간단히 배를 채우고 치료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출근길의 젊은 부부들, 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하는 엄마들의 모습은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아득하기만 합니다. 제 삶은 환자들의 신음과 통증, 그리고 그것을 덜어주었을 때에 잠깐의 보람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제게 유일하게 남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놈, 박서준 때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매점에서 마지막 남은 찐빵을 두고 다투다 친해진 그런 시시껄렁한 인연으로 30년을 넘게 이어진 녀석이었죠. 어느 금요일 저녁 마감을 준비하던 제게 서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아, 바쁘냐? 안 바쁘면 잠깐 얼굴 좀 보자. 치킨에 맥주 어때? 웬일이냐, 네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투덜거리면서도 저는 싫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메마른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치료원 근처 호프집에서 만난 서준이는 어딘가 머뭇거리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 얼굴이 왜 그래? 회사에서 깨졌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부탁이 좀 있어서. 서준이는 헛기침을 하며 맥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우리 집사람 수연이 말이야. 요즘 계속 허리랑 어깨가 안 좋다고 난리야. 용하다는 병원은 다 가봤는데 차도도 없고 그냥 스트레스 성인이 쉬면서 물리치료나 받으라는데 이왕이면 내가 아는 최고한테 맡기고 싶어서 네가 좀 봐주라. 응, 친구 아내 이수연. 결혼식 때 보고 명절 때 서준이네 집에 들렀을 때 한두 번 본 게 전부였습니다. 제 기억 속 그녀는 말이 없고 단아하며 조용한 미소를 띤 여자였습니다. 서준이 옆에서 늘 그림자처럼 서 있던 사람. 야, 친구 아내인데 당연히 봐줘야지. 뭘 그런 걸 부탁까지 하냐. 편할 때 오라고 해. 역시 내 친구다. 고맙다, 민준아. 내가 나중에 크게 한턱 쏠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친구를 돕고 싶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말입니다. 며칠 뒤 예약 시간에 맞춰 이수연 씨가 치료원을 찾아왔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꾸밈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준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어서 오세요, 형수님. 아니, 수연 씨라고 부를게요. 여기선 제가 치료사고 수연 씨는 환자니까요. 어색한 호칭 정리에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딱딱했던 치료실의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먼저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문진표를 작성하고 간단한 동작들을 통해 통증의 원인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굳어 있었습니다. 장시간의 가사와 육아, 그리고 최근에 시작했다는 재택근무 때문인 듯했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 그리고 허리로 이어지는 기립근이 돌처럼 단단했죠.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도 꽤 불편하셨을 텐데. 네, 밤에 잠도 잘 못 잘 정도였어요. 저는
그녀를 치료용 침대에 엎드려 눕게 했습니다. 잔잔한 뉴에이지 음악을 틀고 아로마 오일을 손에 덜어 체온으로 데웠습니다. 조금 차가울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 손이 처음 그녀의 등에 닿았을 때 그녀의 몸이 살짝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이내 그녀는 온몸에 힘을 빼고 제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져왔습니다. 제 손은 사람의 몸을 읽는데 이력이 나 있었죠. 긴장도, 통증의 깊이, 근육의 결까지. 그런데 수연 씨의 몸은 조금 달랐습니다. 뭐랄까, 아주 솔직한 몸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근육이 풀리면서 내쉬는 깊은 한숨, 앞점이 정확히 눌렸을 때의 짧은 신음,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첫날 치료는 그렇게 지극히 전문적이고 평범하게 끝났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2번 꼬박꼬박 치료원을 찾았습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우리는 조금씩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치료 시간은 단순히 몸의 통증을 푸는 시간을 넘어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대화의 장이 되어갔죠.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하루에도 12번씩 속에서 천불이 나요. 하하, 다 그럴 때입니다.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시잖아요. 그렇긴 한데 가끔은 정말 저를 시험에 들게 한다니까요. 그녀는 아들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새로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 부업 이야기들을 조곤조곤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맞장구를 쳐주거나 제 아들 녀석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도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잊고 살았던 대화의 즐거움, 누군가와 감정을 교류한다는 것의 따스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죠. 저는 그저 실력 있는 치료사이자 친구의 아내에게 친절한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제 양심도 이성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타임 예약이었던 수연 씨가 흠뻑 젖은 채로 치료원에 들어섰습니다. 어이쿠, 비가 많이 오네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우산을 썼는데도 소용이 없네요. 그녀는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몸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갈아입을 여벌의 치료복을 건넸습니다. 그날따라 그녀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치료는 허리 교정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골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허리 부근에 제 체중을 실어 압력을 가하는 동작이었죠. 빗소리가 치료실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의 중심을 옮겨 조금 더 깊이 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바닥 때문이었을까요? 제 발이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버티는 과정에서 제 상체가 그녀의 등 위로 확 쏠렸습니다. 제 손은 원래 의도했던 지점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하게, 그리고 훨씬 더 사적인 부위에 가까운 곳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 그것은 분명 고통의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았지만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참으려다 새어나온 듯한 쾌감과 놀람이 뒤섞인 뜨거운 소리. 제 시간은 그 순간 정지했습니다. 제 손바닥 아래 그녀의 몸이 잘게 경련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등, 근육이 팽팽하게 수축했다가 이완되는 미세한 움직임. 젖은 옷 위로도 전해져 오는 그녀의 뜨거운 체온.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일기압에서 10기압으로 변한 듯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을 헛디뎌서 저는 화들짝 놀라며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어 가슴뼈를 부술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베개에 깊이 파묻은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 머릿속을 수만 가지 생각으로 채웠습니다. 방금
뭐였지?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야, 분명히. 그 소리는 여자의 소리였어. 아프다는 소리가 아니었어. 지난 1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잊고 살았던, 아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성으로서의 본능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한참 만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달라붙은 그녀의 얼굴, 특히 귀끝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날 치료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이나 치료용 침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체온과 향기가 남아있는 듯한 그곳에서 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그녀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고 제 손바닥에는 그녀의 몸의 감촉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치료 시간, 치료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날의 사건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아버렸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순수한 치료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 닿을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고 제 손끝은 그녀의 미세한 반응 하나하나를 탐색하는 레이더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피부 아래로 흐르는 혈액의 뜨거움, 제 손길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숨의 깊이, 살짝 상기되는 목덜미의 붉은 기운. 저는 더 이상 치료사가 아니었습니다. 금지된 지도를 손에 쥔 탐험가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위험한 영역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죠. 수연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게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고 조용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은 나는 알아요. 선생님도 알고 있다는 거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강한 접촉을 원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어깨를 누를 때면 그녀는 등을 미세하게 아치형으로 휘었고 허리를 만질 때면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던 시간. 그 선을 먼저 끊어버린 것은 그녀였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리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타임이라 치료원에는 우리 둘뿐이었죠. 빗소리가 우리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제가 그녀의 몸에서 손을 떼려 하자 그녀가 엎드린 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되묻지 못하고 있자 그녀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지금요, 네, 딱 조금만 더, 그날처럼요, 그날처럼. 그 세 단어는 제 머릿속에 마지막 남은 이성의 둑을 무너뜨리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초대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달콤한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은 그녀의 어깨가 기대와 긴장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건 미친 짓이야. 서준이는 내 친구야. 녀석의 얼굴을 어떻게 봐. 이성의 목소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제 몸은 이미 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외로움, 50살의 남자가 느끼는 공허함, 그리고 눈앞의 여자가 뿜어내는 농밀한 유혹이 제 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다시 그녀의 몸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허리에 닿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깊고 뜨거운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숨소리는 허락이자 갈망이었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치료사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의 몸을 탐하는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근육의 결을 따라 움직이던 손길은 이제 피부의 감촉을 음미하며 더 부드럽고 더 은밀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제 치료실은 더 이상 아픔을 치유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두 남녀의 외로움과 억눌렸던 욕망이 뒤섞여 폭발하는 비밀스러운 재단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그렇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 후 우리의 관계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는 치료 횟수를 일주일에 3번, 4번으로 늘렸습니다. 항상 마지막 타임을 예약했죠. 서준이에게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선생님이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둘러댔다고 했습니다. 서준이는 오히려 역시 민준이야. 재수 씨 몸을 그렇게 챙겨주고 고맙다. 친구야라며 제게 고마워했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밝히는 듯한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이미 멈출 수 있는 단계를 지나버렸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이중적인 의미를 품은 암호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제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물으면 그녀는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글쎄요. 허리 아래쪽이 좀 뻐근하고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만져주시면 금방 나을 것 같은데 그녀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하나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50살에 메마르고 정지되어 있던 제 삶에 그녀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이자 거친 태풍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할 걸 알면서도 그 폭풍의 눈 안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친구에 대한 죄책감은 그녀가 제게 안겨주는 강렬한 쾌락과 제가 다시 남자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 황홀경 앞에서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매일 밤 죄책감과 흥분 사이를 오가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낮에는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의 아픈 몸을 어루만지는 존경받는 치료사였다가 밤이 되면 친구의 아내와 미래를 즐기는 파렴치한 놈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고 혐오스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 씨의 몸과 그녀가 제게 보여주는 의존적인 눈빛은 강력한 마약과도 같아서 끊으려고 할수록 더 깊은 중독의 늪으로 저를 끌어당길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2달쯤 이어졌을까? 어느 날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최윤아라고. 그 친구도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해서요. 여기 한번 데려와도 될까요? 선생님 실력이 너무 좋다고 제가 자랑을 좀 했거든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성역에 다른 누군가가 침범한다는 사실이 몹시 불안했습니다. 제 표정을 읽었는지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냥 정말 아파서 그래요. 그리고 유나는 제 모든 걸 아는 친구라 괜찮아요. 모든 걸 아는 친구라는 말이 오히려 더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명분이 없었죠. 환자는 언제든 환영이죠. 와보시라고 하세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수연 씨는 자신의 친구라는 최윤아와 함께 치료원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최윤아라는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수연 씨가 고요한 호수 같다면 윤아 씨는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깊은 소용돌이 같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롭고 흥미로운 눈빛. 안녕하세요, 선생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수연이를 아주 그냥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고 윤아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손은 가늘었지만 힘이 있었고 그녀의 미소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괜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온몸이 다 쑤시네요. 특히 어깨랑 골반. 수연이가 선생님 손이 약손이라던데 어디 한번 느껴볼까요? 그녀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뼈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치료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끊임없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수연이가 선생님 치료받고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맨날 죽는 소리만 하더니 요즘은 얼굴에 생기가 돈다니까요. 대체 어떤 특별한 치료를 하시길래 여자를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뭉친 근육 풀어드리고 자세 교정해드리는. 정말 그것뿐일까? 우리 수연이는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마음의 병 같은 거 선생님은 몸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도 치료해 주시는 타입인가 봐요. 유나 씨는 엎드린 채 고개만 돌려 저를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며 애써 치료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유나 씨는 혼자서 치료원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올 때마다 수연 씨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수연이 만났는데 글쎄 남편이랑 오랜만에 데이트했다고 어찌나 좋아하던지. 다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녀는 제 반응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매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웃어 넘겼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하던 날, 그녀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날도 치료실에는 우리 둘뿐이었죠. 제가 그녀의 어깨를 마사지하고 있을 때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네, 유나 씨, 수연이한테 해주는 거 저한테도 똑같이 해주세요.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손이 허공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냥 똑같이 치료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자 그녀는 크크 웃으며 몸을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장난기가 아닌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서늘한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에이, 재미없게 왜 그러세요? 모르시는 척 하지 마세요. 저 바보 아니에요. 수연이가 왜 그렇게 죽고 못 사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요? 그녀는 제 흰가운 자락을 슬며시 매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연이 요즘 다시 여자가 됐어요. 선생님 덕분에 남편한테 못 받는 걸 여기서 채우고 있잖아요. 나라고 그러지 말란 법 있어요? 나도 위로받고 싶어서요. 그냥 치료 말고 그 특별한 치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폭로할 터였습니다. 친구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파렴치한 물리치료사, 성추행 신고. 상상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인생. 제가 30년간 쌓아온 이 작은 성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유나 씨,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저와 수연 씨는 그런 사이가 절대로. 오해, 그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치료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박서준 씨한테 직접 물어보면 알게 되겠죠. 서준아, 내 아내 요즘 내 친구 치료실에서 아주 좋아 죽던데 그냥 물리치료만 받는 게 아닌 것 같더라. 내가 직접 확인해 볼까? 라고요. 선생님, 저 그렇게 인내심 많은 사람 아니거든요. 좋은 말로 할 때 알아서 기는 게 신상에 좋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거나 결국 저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 한낱 무력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저였다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세요? 거부하고 모든 것을 잃는 길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굴복하고 말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날 이후 제 치료실은 완벽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한때는 제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신성한 공간이었던 이곳은 이제 두 여자의 비밀스러운 욕망을 채워주는 타락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두 명의 교활한 여주인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수연 씨가 오는 날에는 유나 씨에게 들킬까봐, 유나 씨가 오는 날에는 수연 씨가 눈치챌까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여자는 성격만큼이나 제게 원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수연 씨는 감정적인 교감과 부드러운 애정을 갈구했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은 위태롭지만 때로는 죄책감을 잊게 할 만큼 달콤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 안겨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위로를 얻으려 했고, 저는 그녀를 통해 텅 비었던 제 삶의 외로움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공범 관계였죠. 하지만 유나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감정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순수하게 육체적인 쾌락과 정복감을 원했습니다. 저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았죠. 그녀는 수연 씨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위험한 요구들을 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 앞에서 저는 한 마리의 작은 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안에는 경멸과 조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김 선생은 손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기술도 참 좋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그녀는 제 턱을 잡고 흔들며 웃곤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치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목숨줄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영혼이 갉아먹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본업인 치료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를 하다가도 멍하니 있거나 엉뚱한 곳을 눌러 환자에게서 아야 하는 비명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던 제 손이 이제는 제 의지를 배신하고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시네. 오랫동안 저를 찾아온 단골 할머니 환자의 걱정 어린 말에 저는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제 삶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위선으로 가득 찬 채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서준이가 피눈물을 흘리며 제 멱살을 잡고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짐승 같은 놈아 라고 소리치는 꿈, 유나와 수연이 웃으며 저를 손가락질하고 경찰들이 제 팔에 수갑을 채우는 꿈,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잠에서 깨면 새벽의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더 강한 쪽, 즉 유나 씨를 먼저 상대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치료를 마치고 옷을 입는 유나 씨에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 씨,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말에 그녀는 블라우스 단추를 채우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만하자고요? 뭘요? 우리 둘만의 이 특별하고 은밀한 치료? 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습니다. 제가 간절한 눈으로 호소하자 그녀는 피식 웃으며 제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제 심장을 쿵쿵 내리찍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넥타이를 잡아당겨 자신의 얼굴 가까이로 제 고개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짙은 향수 냄새가 제 코를 마비시켰습니다. 민준 씨. 그녀는 제 귓가에 뜨겁고 축축한 숨결을 불어넣으며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내면 어떻게 될까? 순진한 우리 수연이는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펑펑 울겠지. 그리고 마음씨 착한 남편 서준 씨한테 모든 걸 고백할지도 몰라. 여보, 사실 내가 민준 아저씨랑 하고 말이야. 그럼
당신 친구 서준 씨는 어떻게 될까? 믿었던 친구와 아내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기분이 어떨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제사를 에는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아,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을까? 친구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그 친구까지 협박한 파렴치한 물리치료사라고 기자에게 제보라도 할까? 요즘 이런 거 기사화되기 딱 좋잖아. 신상 공개되고 치료원은 문 닫고 50살의 전과자 돼서 길바닥에 나앉는 기분. 한번 느껴볼래요? 그녀는 제 뺨에 경멸이 담긴 입맞춤을 가볍게 남기고는 넥타이를 놓았습니다. 착각하지 마, 김민준 씨. 시작은 어땠을지 몰라도 이 게임을 끝내는 건 내가 정하는 거야. 당신은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알겠어, 내 착한 선생님. 그녀는 핸드백을 챙겨 들고는 유유히 치료실을 떠났습니다. 또각 멀어져가는 그녀의 구두 소리는 제게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라고는 없는 교활한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단단히 걸린 나비 신세였죠.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료사로서의 자부심도 친구에 대한 의리도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도 모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두 여자의 욕망에 맞춰 춤을 추는 영혼 없는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저는 이 작은 치료실 의자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한때는 제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자부심이었던 이 공간. 이제는 제 영혼을 매일 밤 갉아먹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창밖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왜 이토록 멀고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찰나에 억누르지 못한 욕망이 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끝없는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과연 있기는 한 걸까요? 저는 그저 다음 예약 시간을 알리는 전화벨이 제발 울리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저의 이 지옥 같은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켰나요? 여러분의 생각 혹은 앞으로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작은 조언이라도 좋으니 부디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깊이 몰입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이 지옥 속에서 하루를 더 버텨낼 힘을 제게 줄지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